그의 봄은 유난히도 다정했다. 길가를 가득 채운 왕벚꽃나무들은 활짝 핀 연 분홍빛 꽃송이들을 매달고 있었다. 아들 민수는 평소보다 더 들떠 있었다. 지적장애 2급. 20살이 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7살. 아이의 순수함에 머물러 있는 민수에게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은 하늘에서 내려온 요정의 장난과도 같았다. 아빠, 꽃비. 기분 좋은 산책을 마치고 들어선 동네 고깃집.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양념갈비 냄새에 흥분했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손뼉을 치며 고기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민수야, 조금만 조용히 해야지. 착하지. 아내의 부드러운 만류에도 민수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수는 고기가 불판 위에 올라가자 기쁨의 정점에 달했는지 특유의 리듬감 있는 콧노래를 부르며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식당 안의 대화 소리보다 조금 컸을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들 서너 명과 3명의 여자 일행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미 술병이 여러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 아씨,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저기요, 애 관리 좀 똑바로 해요. 청년 중 한 명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렸다. 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좀 불편해서요. 금방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불편하면 집에나 있지. 왜 남고기 먹는 데 와서 지랄이야. 기분 다 잡쳤네. 또 다른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거들었다. 나는 사태를 진정시키려 일어섰다. 하지만 술 기운에 눈이 풀린 청년은 내 사과가 오히려 우스웠던 모양이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치며 거칠게 다가왔다. 야, 아저씨. 내 말이 우스워? 애가 미쳤으면 집구석에 가둬두라고. 그가 민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민수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아내의 비명이 식당 안을 찢었다. 내가 민수를 부축하려던 찰나 청년의 발길질이 민수의 옆구리를 향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민수야!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민수를 가로막으며 청년의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술에 취한 일행들까지 합세해 나를 밀치고 민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아빠, 무서워, 꽃비 아파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주변 손님들이 달려들어 겨우 그들을 떼어놓았다. 식당 주인은 연신 죄송하다며 우리를 밖으로 안내했다. 더 이상의 소란을 피하고 싶었던 우리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민수는 내 등 뒤에 숨어 온몸을 떨고 있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식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청년들이 식당 옆 골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이 병신 아빠. 그냥 가면 섭섭하지. 술 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들이 순식간에 우리를 에워쌌다. 공포가 엄습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민수를 감싸 안았지만 그들은 거칠게 아내를 밀쳐냈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내 절규는 어둠 속에 묻혔다. 그들 중 한 명이 민수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민수의 고개가 뒤로 꺾이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주먹질이었다. 이 새끼도 똑같네. 아들이 병신이면 아비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들은 민수를 바닥에 눕히고 닥치는 대로 짓밟았다. 나는 민수 위로 몸을 던졌다. 등 위로 쏟아지는 발길질보다 가슴 속에서 민수의 비명이 들릴 때마다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아픔이 더 컸다. 야, 자는 척하냐? 일어나라고.
한 청년이 실신한 민수의 뒷덜미를 짐짝처럼 움켜쥐었다. 의식을 잃어 축 늘어진 민수의 몸이 아스팔트 위를 질질 끌려갔다.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쓸려나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다른 일행들에게 붙잡혀 바닥에 처박혔다. 내 시야 끝에서 민수의 머리가 보도블록에 부딪히며 힘없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안 돼. 제발, 제발 그만해. 차라리 나를 죽여. 내 절규는 비웃음에 묻혔다. 그들은 의식 없는 민수를 골목 구석으로 끌고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짓밟았다. 반응 없는 몸뚱이를 향해 쏟아지는 폭력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짓이었다. 민수의 입술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아스팔트를 적셨다. 아내는 이미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나는 민수를 지키기 위해 기어갔지만 무거운 구둣발이 내 등을 짓눌렀다. 멀리서 반가운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골목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나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여기에요. 제발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차에서 내린 2명의 경찰은 상황을 훑어보더니 도망치려던 청년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경찰은 쓰레기 더미 옆에 넝마처럼 버려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까무러쳐 있는 민수를 흘낏 보더니 무심하게 수첩을 꺼내들었다. 아저씨, 아까 누가 먼저 때렸습니까? 식당에서부터 싸움이 있었다면서요. 나는 민수에게 달려가려다 경찰의 팔에 붙잡혔다. 경찰관님,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아, 곧 올 겁니다. 일단 진술부터 하세요. 얘네가 먼저 시비 건 거 맞죠? 쌍방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니까. 피범벅이 되어 아스팔트 바닥에 늘어진 자식보다 사건 경위서에 칸을 채우는 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해 보였다. 법의 보호를 기대했던 곳에서 마주한 것은 차가운 관료주의의 벽이었다. 가해자들의 폭력보다 경찰의 그 무감각한 눈빛이 내 심장을 더 깊게 찔렀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착한 구급차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의 입술은 이미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응급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민수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의사는 뇌진탕과 다발성 골절, 그리고 장기 손상을 진단하며 긴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뒤에도 민수는 깨어나지 못했다. 수많은 줄과 기계에 의지한 채 아이는 그저 가느다란 숨만 내뱉고 있었다. 민수야, 아빠가 여기 있어. 눈 좀 떠봐. 나의 애끓는 부름에도 민수는 미동도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들려온 주치의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죄송합니다. 뇌사 판정입니다. 민수군의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뇌사. 그 단어가 내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에 박혔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나는 멍하니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예쁘던 얼굴은 붓기와 멍으로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었지만 아이의 손은 여전히 벚꽃잎처럼 보드라웠다. 20회를 함께하며 세상의 모진 시선을 온몸으로 막아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나의 무력함과 세상의 무심함이었다. 경찰의 늑장 조사가 앗아간 그 1시간이 민수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기회를 영원히 앗아가 버렸다. 중환자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민수가 그토록 좋아하던 꽃비였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그 꽃비를 보러 갈 수도 아빠 손을 잡고 콧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 분홍빛 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병실 창문에 잠시 머물다 떨어졌다. 마치 민수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다. 다정했던 봄날은 그렇게 잔인한 상흔만을 남긴 채 내 아들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텅 빈 민수의 병실 복도에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긴 침묵 끝에 아내가 먼저 메마른 입술을 뗐다. 민수, 원래 주는 거 좋아했잖아. 자기 사탕도 친구들 다 나눠주고 그랬잖아. 우리는 민수의 마지막 길을 결심했다. 민수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 장기 기증이었다. 민수의 심장은 누군가에게 다시 뛸 힘을 주고 민수의 맑은 눈은 누군가에게 세상을 보여줄 것이다. 민수가 그토록 사랑했던 꽃비를 민수 대신 보게 될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찢겨진 가슴 사이로 미세한 온기가 스쳤다. 수술실로 향하는 마지막 복도. 민수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기 전 나는 아이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민수야, 이제 정말 천사가 되는 거야. 내 심장이 어딘가에서 계속 뛰고 있을 거니까 아빠는 슬퍼하지 않을게. 사랑한다, 내 아들. 민수의 장기는 5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 며칠 뒤 열린 장례식장 밖에는 여전히 벚꽃이 지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꽃잎들은 마치 민수가 세상 곳곳으로 나누어준 생명의 조각들처럼 보였다. 나는 떨어지는 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받았다. 따뜻했다. 그것은 민수가 나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였다. 하지만 남겨진 우리에게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다. 이게 다입니까? 이게 정말 전부인가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내밀었다. 민수를 애워싸고 그 잔인한 폭력의 현장에 가담했던 일행은 총 4명이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된 것은 단 2명뿐이었다.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주동자 1명과 옆에서 발길질을 거둔 1명. 나머지 2명은 단순 가담 혹은 현장 목격으로 분류되어 무혐의로 풀려났다. 아저씨, 저희도 법대로 하는 겁니다. CCTV 확인해봐도 이 2명 말고는 직접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명확하지 않아요. 말리려고 했다는 진술도 있고요. 담당 형사는 대답했다. 말리려고 했다니. 내 아들을 애워싸고 공동폭행, 아니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집단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종이 몇 장의 수사 기록 속에서는 개인의 우발적인 사고로 축소되고 있었다.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남겨진 부모의 눈물은 증거가 되지 못했다. 민수를 쓰레기 더미 옆에 방치했던 경찰의 늑장 대응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가해자 중 일부가 부유한 집안 자제라느니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느니 하는 소문만이 복도를 떠돌았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결심했다. 무너진 가슴을 추스르고 내 아들이 겪은 그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노라고. 나는 민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CCTV 영상과 목격자를 찾아 나섰다. 다행히 우리의 간절함이 닿았는지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마지못해 움직인 경찰은 현장에서 민수를 비웃으며 폭행을 방관하고 부모의 접근을 막았던 또 다른 청년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집단 폭행의 윤곽이 그제야 조금씩 드러나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추가된 1명 역시 폭행치사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분류되었고 여전히 1명은 목격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고 있었다. 경찰은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서둘러 사건 서류를 검찰로 넘겼다. 이 3명이라도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 해. 그게 민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니까. 검찰로 넘어간 사건 번호를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재수사로 이끌어낸 이 작은 진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죄값만큼 무거운 대가를 치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노라고. 민수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꽃비가 슬픈 비가 아닌 정의의 비가 되어 내릴 수 있도록 나는 남은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창밖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민수가 아빠 힘내라고 응원하며 흔드는 손길 같았다. 나는 민수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다음 싸움을 준비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가해자 한 명이 더 추가 송치되었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정의의 빛을 보았다고 믿었다.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답니다. 법원의 판단은 냉혹했다. 가해자들이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 나는 법원 청사 앞에서 울부짖었다. 내 아들은 장기 기증으로 몸의 조각조각을 세상에 나누어주고 떠났는데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일정한 주거가 있지만 내 아들 민수에게는 이제 돌아올 집도 앉을 의자도 없었다. 가해자들이 구속조차 되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마치 민수의 가슴 위에 다시 한번 발길질을 하는 것과 같았다. 법은 가해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말했지만 이미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의 인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이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매일 밤 민수의 텅 빈 방에서 환청처럼 들리는 아이의 노래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법이 그들을 보호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아내는 민수의 유골함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영장 기각. 그 짧은 4글자가 우리 가족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컸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법이 가볍게 여긴다면 아비인 내가 그 무게를 온 세상에 알릴 것이다. 어둠 속에서 정의가 춤추기 시작했다. 민수가 사랑했던 그 봄날의 벚꽃은 다 졌지만 이제 가해자들의 죄악을 씻어낼 핏빛 벚꽃이 도심 곳곳에서 소리 없이 피어나고 있었다. 강원도 산골에서 조용히 삶을 살던 무명의 살수는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살수의 첫 번째 타겟은 민수를 질질 끌고 다니며 즐거워했던 주동자 일행이었다. 영장 기각 후 클럽에서 축배를 들던 그들은 골목 어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민수가 버려졌던 그 쓰레기 더미 옆에서 발견되었다. 온몸이 골절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죽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의 입안에는 말라비틀어진 벚꽃잎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평생 민수의 고통을 몸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살수의 선고였다. 다음은 사건을 방치했던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퇴근길 자신의 차 안에서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았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폐공장의 차가운 바닥에 묶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민수의 사고 현장 사진들이 뿌려져 있었다. 진술부터 하라고 했나? 이제 내가 진술할 차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살수의 낮은 목소리에 경찰은 비명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수가 방치되었던 1시간 동안 그가 겪어야 할 지독한 공포였다. 살수는 그의 팔다리를 묶은 채 1시간이 넘도록 그를 어둠 속에 방치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가슴에 경찰 배지 대신 무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낙인을 찍고 사라졌다. 도심의 가장 높은 곳, 법이라는 이름의 성체 안에서 평온을 누리던 자들그들은 자신들이 쓴 판결문과 기소장, 한 장이 한 가족의 세계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이미 잊은 듯했다.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서울 근교의 고급 저택단지.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는 새벽,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던 강 판사는 자신의 서재 소파에서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목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금속의 감촉.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것은 어둠 속에서 형안처럼 빛나는 누군가의 눈동자였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서 풀어줬다고 했던가. 낮게 깔리는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의 전령 같았다. 강 판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은 이미 두꺼운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다. 살수는 그의 목에 날카로운 의료용 메스를 들이댄 채 책상 위에 흩어진 민수의 부검 사진들을 가리켰다. 이 아이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곳이 없었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내가 허락한 그 1시간 동안 아이의 장기가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넌 무엇을 하고 있었나? 살수의 손에 쥐어진 메스가 강 판사의 발목 근처로 내려갔다. 강 판사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살수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군. 이제 넌 이 방에서도 내 비겁한 양심으로부터도 영원히 도망칠 수 없을 거다. 순간 짧고 날카로운 단절의 감각이 강 판사의 아킬레스건을 스쳤다. 끊어진 인대가 말려 올라가는 고통이 뇌를 찔렀지만 테이프에 막힌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 피냄새 섞인 신음뿐이다. 살수는 피가 낭자한 바닥에 분홍빛 벚꽃잎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평생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게 된 판사에게 그의 화려한 저택은 이제 죽을 때까지 탈출할 수 없는 가장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같은 시각 서초동의 최고급 오피스텔. 임 검사는 거실 소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앞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살수가 와인 한 잔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소권. 내가 가진 그 무기가 누군가에겐 방패가 되고 누군가에겐 날카로운 칼날이 되더군. 임 검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으려 했지만 살수가 먼저 그의 노트북 화면을 돌려보였다. 화면 속에는 실시간으로 임 검사의 비리 장부와 정재계 유착,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들이 주요 언론사와 커뮤니티에 업로드되고 있었다. 너희가 믿는 법은 느리고 게으르지만 정보의 파도는 빠르고 잔인하지.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고결한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발가벗겨지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봐라. 임 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러지 마. 그의 비굴한 외침에 살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민수의 부모님도 그렇게 울부짖었지. 제발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때 넌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나? 살수는 임 검사의 손가락 끝을 가볍게 짓눌렀다. 펜을 굴려 진실을 왜곡하던 그 손가락들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웠다. 살수는 마지막 파일의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으로 몸을 던지듯 사라졌다. 날이 밝자 도시는 거대한 혼란에 빠졌다. 법의 수호자로 불리던 자들의 몰락과 그들의 신체적 장애, 사회적 사형 선고는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충격의 이면에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존재했다. 경찰서 정문에는 민수를 방치했던 경찰관의 계급장이 벚꽃잎에 쌓인 채 못 박혀 있었고 가해 청년들은 정신이 나간 채 거리에서 민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걸하고 있었다. 법망을 비웃던 그들의 오만함은 살수의 칼날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민수의 아버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멀리 보이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정의가 머무는 곳이라 믿었던 그 건물이 이제는 추악한 욕망의 무덤처럼 보였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분홍색 벚꽃잎 하나가 아버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보이니 민수야. 이제야 공평해졌구나. 법이 침묵할 때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핏빛 정의. 무명의 살수는 그렇게 세상의 부조리를 도려내고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비록 그의 방식은 잔인했으나 그 잔인함이야말로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당한 대답이었다. 벚꽃은 다 졌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절대로 지지 않는 벚꽃의 심판이 깊이 각인되었다. 가장 약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사회에 살수는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그 죄를 물었다. 그것은 민수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꽃비였다. 서민들은 남몰래 박수를 쳤다. 법이 외면한 정의를 무명이라는 이름의 살수가 대신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민수가 사랑했던 벚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그들의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몰락 소식을 들으며 민수의 영정 사진 앞에 벚꽃 향이 나는 향을 피웠다.
민수야, 보이지? 내가 아팠던 만큼, 내가 무서웠던 만큼 세상이 대답하고 있어. 가해자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들이 믿었던 권력은 살수의 칼날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벚꽃은 이제 완전히 지고 푸른 잎이 돋아났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년 봄 다시 벚꽃이 필 때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법보다 무서운 정의가 있었음을, 그리고 가장 약한 존재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민수가 남긴 마지막 꽃비는 이제 이 땅의 부조리를 씻어내는 거대한 비가 되어 내리고 있었다.